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빠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교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인도에 이어가지고 페르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단원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3단원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이죠. 우리 옛날에 1학기 때 배웠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들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 지역에서 여러 개의 왕조도 만들어내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그 발전 양상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인도할 때 26분에 끌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서 기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번 잘 해서 빨리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학습지가 한 장이에요, 한 장. 네, 학습지 번호는 여기 28번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서아시아 통일 과정과 중앙집권 정책,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잘리나요? 네,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아시리아 써봅시다. 아시리아가 뭐냐? 아시리아는 나라 이름이 되겠어요. 아시리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시리아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그 전에는 여러 우르크, 라가시 등등 여러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시리아는 이런 도시국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아예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여기 우리 칠판을 보면 말이죠. 이거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발흥해서 철제 무기와 기병이 뭡니까? 말 탄 그런 병사들을 기병이라고 하죠. 이런 병종으로 서아시아를 통일하는 데 이르렀던 게 바로 강력한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아시리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 어느 지도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서아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지금의 뭐 이라크가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라크. 여기가 이집트가 되겠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밑으로 뻗쳐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이 되겠는데요. 이 광활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강대한 국가를 건설한 게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아시리아. 이렇게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성장한 나라로서 철제 무기, 기병을 소유했고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된 게 이게 아시리아의 대단한 위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말이죠,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아시리아 왕이 직접 적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눈을 창으로 찌르고 있고 상대방의 입과 코에 고리를 매달아갖고 줄을 나가서 막 땡기면서 막 괴롭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정복한 그런 피정민들을 인간적으로 잘 우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보호사하고 그런 거 없고 완전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적군이랑 싸움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 그럼 포로들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같은 인간이니까 살아남아있는 포로들을 잘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포로들은 어떻게 했냐? 전부 다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다 이렇게 끔찍하게 상해를 가해가지고. 그리고 한 명만 남겨놨는데 걔는 눈 한쪽 눈만 남겨놨다고 해요. 왜 그러냐? 걔가 그 한쪽 눈으로 여러 포로들을 다 거느리고 인도를 해가지고 자기네 이 나라 수용소까지 끌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주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학대를 가했었던 게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이런 잔인한 통치 관행이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뭐 이주를 시켜버리고 또 세금도 무진장 많이 내게 했어요. 아시리아 고위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통치를 하니까 이런 나라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진나라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금세 망했죠. 마찬가지로 아시리아도 결국 이 아시리아에 정복당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게 됐어요. 피정국민에 대한 반발로, 피정국민의 반발로 아시리아도 멸망하고
오리엔트 세계는요, 다시 분열되게 되었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은 분열되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성립과 발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지 무슨 아케메네스 왕조냐?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지역의 지명을 따서 제국의 이름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왕으로 대대로 이어갔던 사람들이 아케메네스 왕조 출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또 나오는데 이 나라도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이 왕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지금 페르시아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주 멋진 그런 채색 무늬 벽화가 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용맹한 병사들을 그린 그림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볼게요. 이 페르시아는요, 아시리아의 길을 이어가지고 이 서아시아를 통일하는데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이집트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심지어는 동유럽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는 그런 아주 위용을 떨쳤다는 거죠. 이렇게 이란 지역에서 성장한 이 페르시아는요, 기원전 6세기경 서아시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페르시아 후예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앞세우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으로 뭉쳐 있다 그래요. 우리도 고구려의 후손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조상님들의 후손이 되겠죠. 자, 이 다리우스 1세라고 써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게임 화면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아주 유명한 게임 화면이죠. 하여간에 다리우스 1세가 여러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업적을 남기냐? 일단 영토를 확장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이집트, 인도, 서북부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영토가 넓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다가 서아시아는 물론이고 소아시아의 유럽 일부의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 때냐? 다리우스 1세 때다. 다리우스 1세. 또 뭘 했을까요? 자, 이렇게 아주 멋진 궁전을 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 집권을 위해 가지고 전국을 20개 주로 편성을 하고 이 페르세폴리스의 수도를 삼고 아주 그냥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갔어요. 이렇게 왕의 길이라는 이 고속도로 같은 것도 내서 교통망과 통신망을 정비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전국을 20개 주로 편성해서 총독과 감찰관들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군현제 비슷한 걸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를 닦았는데 그게 바로 동그라미 빈칸 3번에 들어갈 왕의 길이 되겠습니다. 왕의 길, 역참제를 정비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마냥 이렇게 역참제를 정비해서 먼 지역에 왕명을 전달하고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폈다. 왕의 길 외에 자매품으로 왕의 눈, 왕의 귀 같은 이런 것들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관리들을 보내서 왕을 대신하여 이제 지방의 통치를 관장시키는 그런 것들도 했다는 것이죠. 언어와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금화나 은화가 유통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었다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이 페르시아도 결국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 때 그런 벌써 이게 아니지 관용 정책 때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배가 고파.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반인데 이거 강의 아까 전에 거 저 전에 거 3강의를 연속으로 찍느라고 지금 배고픈데 배고픈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운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선생님은 점심 한 끼쯤이야 가볍게 굶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용정책을 폈어요. 관용정책이 뭐냐? 정복한 사람들을 좀 봐주면서 사정 봐가면서 통치하는 걸 관용정책이라고 하죠. 너그럽게 포용하는 걸 뜻합니다. 아시리아는 옛날에 어떻게 통치했어요? 막 죽이고 찌르고 막 괴롭히고 막 눈 멀게 하고 정말 세금 엄청 세게 매기고 원래 살던 데서 쫓아내버리고 정말 가혹하게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요, 이 아시리아의 이런 멸망을 교훈 삼아서 정복한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온건하게 통치했다는 거예요. 관용 정책. 피정복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병역과 세금을 부담한 피정복민에게 언어와 종교, 법 등의 자치를 인정해줬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세금 내고 군대도 가고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피정복민의 저항이 비교적 적었다는 거예요. 아, 페르시아는 옛날에 아시리아보다는 살살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 대한 불만이 아시리아 때보다 크지 않았고, 그래서 200여 년 이상 통일이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무너지지만. 자, 하지만 이 페르시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그리스 세계와 전쟁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00이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던 영화인데요. 한 10여 년 됐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듣고 계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올해가 몇 살이죠? 16살인가? 17, 18, 15살인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10여 년 전이면 거의 5살, 4살 때인데, 그때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막 스파르타! 그러면서 막 근육질 막 아저씨들이 나와서 페르시아랑 싸우는 건데, 이 영화도 상당히 서양 중심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막 정복을 갖다가 이제 하러 쳐들어온 페르시아는 정말 나쁜 놈들이고, 이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이 스파르타의 서양 사람들은 다 근육질에다가 훈남들이고 멋있는 사람들이고, 300명이 막 몇천 명, 몇만 명을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과장도 심하고, 이 아시아 세계는 굉장히 깔보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역사 왜곡도 장난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고대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국가가 더 비민주적이었어요. 차라리 페르시아가 훨씬 더 좀 뭐랄까 합리적인 체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하여간에 페르시아가 유럽도 이제 정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스파르타 그리고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들이 이를 방어해내느라고 싸움을 벌이게 되죠. 테르모필레 전투 등등의 여러 전투에서 결국 이 페르시아의 대군은 스파르타의 군대에 번번이 막혀서 패배하게 됩니다.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싸웠나 봐요. 이때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셨던 사람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원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을 거예요. 제대로 된 크세르크세스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영화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서 막 그냥 대머리에 막 콧대레 같은 거 하고 변태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역사 왜곡이 진짜 심하죠. 스파르타의 왕, 스파르타의 국왕은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막 근육의 훈남으로 막 표현하고, 레오니다스 왕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페르시아의 왕은 이렇게 막 대머리, 막 콧돌에 막 무슨 피어싱 변태로 표현하고. 이거 완전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개봉됐을 때부터 말이 많았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액션은 참 볼만한데 너무 잔인하고 거지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거지 같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육로로 해로로 쳐들어갔지만 번번이 막히면서 결국 페르시아는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지방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회가 혼란해지게 됐고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결국 정복당하게 되었죠. 알렉산드로스가 참 대단하다. 자, 벌써 뒷장 넘어왔어요. 뒷장서부터는 1사 천리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빨리 해서 15분 안에 끝을 보겠습니다.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파르티아가 기승을 부린다. 파르티아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파르티아 전법이라는 전법이 사전에도 있을 정도로 파르티아인들은요 말을 타면서 화살을 잘 쐈대요. 쏘는 족족 백발백중이었다고 하니 그 용맹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파르티아 전법. 이 파르티아 왕국은요 페르시아가 무너진 이후에 이 지역에 아주 강성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파르티아는 11개 유목민들이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역에 건립했고요.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부근을 지배하면서 중국과 로마의 무역을 중간에서 이제 중개를 해줬어요. 이 중개 무역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중개 무역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로마가 이 파르티아를 무던히도 공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몇 번은 많이 막아냈지만 결국에는 이로 인해 쇠퇴하게 되었고 나중에 일어선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처하는 나라에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파르티아.
자, 그 다음에 박트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테리아가 이거 박테리아의 이제 금화가 되겠는데요. 어찌죠? 네. 금으로 된 돈이죠, 금화. 이 박테리아는요, 파르티아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지역을 지배했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박테리아는 주로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 마케도니아, 에페소스, 아케도니아, 펠람 이런 데 있는데 여기가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같은 그리스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서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많은 식민국가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박트리아가 포함되겠죠. 식민국가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되겠네요. 이 박트리아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인도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인도의 혹은 이제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의 그리스 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꾸 저기 보게 되네요. 네. 그렇지만 푸시안 왕조에 의해 가지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우리 푸시안 왕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렇게 서아시아나 인도 북부가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봐가면서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써볼까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 사산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기원전 4세기에 멸망당한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명멸을 거듭하다가 새롭게 페르시아를 이제 내세운 페르시아의 계승을 내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만들어지면서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영토는 이 파란 부분과 같았습니다. 굉장히 넓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는데요. 옛날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만큼은 아니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아주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어요. 이때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저쪽에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여러분, 로마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 공화정 체제에서 제국 체제로 와서 분열되는 가운데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 동로마 제국을 다른 이름으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또 불리거든요. 이 비잔티움 제국과 계속해서 아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였다는 것이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것을 표방하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러한 복장들을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생긴 게 유럽인들 같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이 이란 계통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서양인들이랑 많이 닮아 있어요. 원래 그 계통 사람들이거든요. 코카시안이라고 해가지고. 맞나? 자, 아무튼 이 페르시아는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이 종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서교통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중개해주는 중개무역으로 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과 경쟁을 하고 파르티아를 정복하는 그런 활동을 3세기 초에 했다는 거죠. 파르티아도 무너졌다는 거. 자, 전쟁을 한바탕 할 때는 이렇게 코끼리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화끈하게 전쟁을 치르는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인데요. 하지만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내부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랑 경쟁을 벌이면서 잦은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결정타를 빵 때린 게 이 당시에 서아시아에서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문화적인 면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겠죠. 페르시아의 국제적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국제적 문화의 발달 배경은요, 관용정책이 있어요. 관용정책.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너그럽게 대접해주는 관용정책 덕분이었죠. 정복지의 문화, 그 지역에 있는 고유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문화까지 수용을 해가지고 그리스 지역의 과학기술까지 수용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든 게 바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강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면에서는요, 아주 화려한 건축들, 웅장한 건축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페르세폴리스 지역, 그 외에 다른 여러 지역들에, 페르세폴리스는 옛날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죠. 아무튼하여간 이 페르시아 왕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영토 지역에 아주 거대한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그런 건축물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런 궁전 양식들이 나중에 인도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만화에서도 봤었던 이 술잔, 이 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뿔이 굉장한 짐승의 뿔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뿔 모양으로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 잔을 만들었죠. 이건 진짜 황금 반짝반짝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세계급 문화재가 되겠는데요. 동물 모양을 새겨넣은 이런 금은, 뭐 세공잔, 그 다음에 뭐 금속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유리를 가지고 유리잔 만들고 유리병 만들고 뭐 이런 기술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세공술들, 뭐 이런 거 금속잔, 금잔, 뭐 그 다음에 유리잔, 이런 유리로다가 잔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유럽, 일본에서 은그릇과 유리그릇들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들 경주나 뭐 경주까지 가지 않고서라도 저기 그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면 신라 시대 유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유물들 중에는 유리병, 조그만 유리병, 뭐 유리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다 페르시아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신라까지 온 그런 무역품들이죠.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건 정말 세계로 다 문화가 뻗어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조로아스터교의 등장이죠. 동그라미 5번에 조로아스터교 써보세요. 조로아스터교가 뭐냐?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에요. 조로아스터가 창건한 그런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할 때 그 짜라투스트라가 영어식으로 읽으면 조로아스터라 그래요. 조로아스터. 영어식이 아니고 그 지역의 본디 발음을 살려갖고 발음하는 거라고 했던가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몰라서. 아무튼 이 종교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기원전 6세기에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교리 뭐 여러분들 알 필요 있습니까? 조로아스터교 신자도 뭐 잘 모를 텐데. 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대립을 하는데 선한 신이 이길 것이다. 이기게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죠. 근데 선한 신의 상징이 바로 불이래요. 불과 어둠의 신은 악한 신. 이제 선한 신은 불을 상징으로 삼는 선한 신. 그래가지고 불을 숭배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중국에 전파되었을 때는 조로아스터교를 뭐라고 불렀냐? 불을 신봉한다, 숭배한다 하여 배화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다요. 배화교. 자, 아무튼 천국과 지옥, 뭐 구세주가 출현한다, 최후의 심판, 부활 사상 등이 있었던 게 조로아스터교인데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많은 종교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됐죠. 자,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의 후원으로 널리 전파되었고, 그 이후에도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도 후원을 아주 잘 받아요. 그래서 나라의 후원에 힘입어서 교세가 확장됩니다. 그래야 페르시아의 왕들이 왕권 강화에 활용하였으며 유대교, 그리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도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쭉쭉 받았다는 거. 자,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 판서 한번 아까 보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거 한번 판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성립과 멸망.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만들어졌고 철제 무기와 기병으로 서아시아 일대를 통일했어요. 하지만 너무 통치를 가혹하게 하니까 정복당한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 결국 금방 망했죠. 그 뒤에 그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서아시아를 재통일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왕 누구예요? 다리우스 1세 때 영토를 확장하고 중앙집권, 관용정책 등으로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에서 좀 많이 지고 사회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때 한참 흔들릴 때 알렉산드로스 왕이 대왕이 나타나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 자, 파르티아와 박트리아 뭐 여러분도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그런 나라로서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수용했고 중개무역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내분이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과의 경쟁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6세기에 와서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당했다. 페르시아의 국제적 문화는요, 관용 정책과 정복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스 과학기술을 수용한 데서 바탕이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혼합하니까 당연히 건축도 멋지고 금속, 유리, 세공술 등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에까지 영향을 줬다. 마지막 조로아스터교. 이 페르시아 일대 여러 나라들의 발전에 원동력이 됐던 게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조로아스터가 만든 종교가 조로아스터죠. 페르시아 왕가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왕권 강화에 활용되었고, 걔는 안 보이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끊겨서. 오, 여기까지 오는구나. 자, 그리고 나중에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 큰 영향을 줬어요. 나중에 중국에도 전파돼서 대화교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서 쭉쭉쭉쭉쭉. 다음 시간에는요, 그리스 로마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유럽 역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